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CBS가 제작하는 까칠한 토크쇼 스타카토 오늘 20회째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가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예. 야, 우리가 2월의 마지막 주 20회 했습니까? 예. 야, 오래 했네요. 자, 제 이쪽 옆으로는 저희가 까칠한 토크쇼를 진행하지만 까칠한 법안을 또 만들어 갖고 내놓으신 분이 계셔서 오늘 모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은 제가 부드러운 여자입니다. 근데 야당의 중진 지도자께서 나오셨으니까 집권이 이제 2년 차를 마감하고 3년 차로 접어드는 대통령한테 국정 운영을 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하시죠.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경제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수출이 잘 되고 뭐 기업이 잘 된다고 해도 지금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현금 쌓아놓은 것이 이제 요즘은 또 뭐 주식 배당으로 가는데 이 주식 배당은 대부분 다 대주주 아니면 재벌 3세, 4세들이 다 가져가고요. 그래서 서민들의 지갑이 정말 너무 얇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지갑을 좀 두툼하게 해주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박 대통령 얘기는 본인은 경제에 전념하고 싶은데 국회가 그걸 가로막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 3법 가지고 지금은 사실 경제 활성화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핵심은. 근데 부동산 3법이 경제 활성화하고 뭐 관련이 좀 있나요? 제가 참 그게 답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그 대통령께 입력을 잘못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옆에서. 수첩에다가. 네. 근데 이 법이 불어터진 국수라도 그래도 뭐 작동이 돼서 뭐 경제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이 부동산 3법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잘 모르고 계시면서 그냥 하시는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 여당 의원에게 도대체 저렇게 퉁퉁 불어터진 국수 뭐 이런 단어를 누가 옆에서 조언을 하느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서로 물어본대요. 그거를 우리도 서로 물어보는데 다 대답은 나는 아니다 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좀 제가 사실 여성 정치인이라서요. 예. 이 첫 여성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굉장히 바라는 사람인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생기는데. 중요한 부분이 천기누설이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 자 선례를 잘 남기셔야 되는데. 스타카토 20회 이렇게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을 모시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스타카토 제20회 스타카토 제20회의 핫 이슈 토크는 박영선 의원과 함께 풀 버전으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박 의원께서 내신 그 법안 이름하여 이학수법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만 풀 네임을 소개를 하면 불법이익 환수법, 특별 재산 범죄 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엄청나게 이제 깁니다만 네. 네. 이학수법이라는 이름은 왜 생겼죠,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성 SDS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당시에 이제 가장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이학수 지난번 부회장. 때문에 부회장이었기 지금 부회장, 때문에 전 부회장이죠. 전 부회장이죠.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가장 많은 주식 수는 그때 취득한 사람이 이학수 전 부회장. 그래서.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천문학적인 그 수조원대의 시세 차익을 갖고 있는 당사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뭐 일단 이학수법 이 내용을 발의하신 박영선 의원한테 직접 한번 들어보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죠. 지금 이게 김영란법도 마찬가지지만 이름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대부분 다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떤 법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많은가를 자세히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좀 쉽게 좀 왜 이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좀 요점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법안의 핵심 내용은요. 범죄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수익 그리고 그 수익이 제3자에게도 얻어졌을 때 이것을 국가가 환수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삼성 SDS가 자꾸 예를 들어서 나오느냐. 이제 1999년도에 그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헐값에 발행한 것이 바로 배임 횡령죄에 해당된다라는 유죄 판결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등 3남매는 그 당시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제3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3자가 다른 사람이 한 행위로 인해서 범죄로 인한 수익을 얻은 것이죠. 근데 이 액수가 지금 조 단위가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고 그거를 이제 저가에 인수하게끔 주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건희 회장이 이제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물려주기 위해서 가신들에게 방법 좀 찾아봐. 이래가지고 이제 지시를 했는데 그 가신 중에 우두머리인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들이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제 그럼 알아서 해봐. 이런 다음에 사실 이건희 회장도 처벌을 받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처벌을 예, 받았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 제3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득을 얻은 사람은 재산을 그런 식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득을 얻은 3남매가 누린 뭐랄까요, 엄청난 부를 이게 부당한 범죄 행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얻은 거니까 환수해야 된다. 범죄는 있었는데 이 범죄로 인한 이득을 그러니까 목적이 달성된 거죠. 목적이 달성된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이제 가해지지 않았고, 예를 들면 불법 증여죠. 한마디로 불법으로 증여를 이제 시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벌 3세 이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시세 차익을 내서 그럼 이 돈으로 뭘 할 것이냐. 네.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리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 나도 범죄 저지르고 저렇게 돈 벌 수 있으면 정말 뭐 범죄 저지르겠다. 그렇죠. 뭐 이런 이제 풍조가 만연이 되는 거니까. 나도 10억만 생긴다면 뭐 그까짓 거 교도소 갔다 오지 뭐라고 하는 말이 글쎄 이제 말씀입니다. 10억 있으시잖아요. 10억은 조금 넘죠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범죄를 안 저지르고 사는 이렇다니까. 거죠. 야, 부럽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법적인 논란거리로 들어가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예. 조금 정리를 한다면 그때 비상장 주식이었습니다. SDS.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때 아마 장외 거래가액이 한 5만 5천 원쯤. 네. 그건 이걸 인정 안 했죠. 네, 5만 5천 원쯤 되는 거였는데 비상장 돼 있으니까 그걸 뭐 5천 원짜리로 해서 조금 더 붙여갖고 7,150원. 7,150원. 네. 7,150원에 이학수 또 김 사장을 시켜가지고 자기 아들딸한테 헐값으로 넘겨주도록 한 거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SDS에 그렇게 자기 아들딸의 주식이 이제 확보가 된 다음에는 그 회사에다가 이제 일감을 막 몰아줘서 그 회사를 이만하게 키우고 큰 다음에는 또 주식을 쪼개기 위해서 주식값을 막 올리는 행위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시켜서 그렇죠. 남은 돈이 얼마나 된답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돈이 불법적으로 얻은 돈. 총 아마 2조 5천억 정도 될 겁니다. 네. 시세를 다 반영하면은 몇 조가 될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군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 3남매와 김인주 사장, 그 다음에 이학수 전 부회장, 이 사람들이 이 주식이 상장으로 얻은 총 보유액이 한 7, 8조 원 된다는 네. 거죠. 네. 네. 그 중에 이제 불법 행위로 그렇죠. 인해서 이제 얻어진 것이 한 2조 5천억 원 정도. 네. 그것을 국고로 환수해야겠다라고 그렇습니다. 법안을 내신 거. 네. 예. 자, 근데 이게 왜 지금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냐면 이게 소급 입법 아니냐. 누군가를 처벌하고 더군다나 이학수법이라고 일단 타겟팅된 법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특정인, 특정 몇몇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소급의 위험성까지 감수하면서 이 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죠. 사실은 타겟팅된 법이라기보다는 언론에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학수법이라는 별명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조금 억울한 면이 있고요. 자, 예. 이학수, 이 삼성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비슷한 다른 케이스들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네. 예방하기 위한 예. 것이다. 네. 부당한 이득이 50억 이상 된다면 그렇습니다. 어느 상황이든 간에 네, 어떤 범죄로 케이스든. 인한 부당한 이득이 50억 이상 되면 어느 경우에도 이건 해당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소급 입법이 아니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우리나라에서도요. 그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에 보면은 이거 이제 일명 유병헌법이라고 하는 그렇죠. 건데요. 예. 여기 소급 입법 하도록 돼 했습니다. 있고. 네. 아. 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유병헌은 되고 왜 이 사람은 안 되고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 법조계가 특정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논리를 세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반론 제기도 가능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삼성 이건희 가가 삼성 돈을 떼내 가지고 자기 아들 딸 등등등등 해서 자기 가문으로 이제 빼 돌린 셈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걸 자기 가문 쪽으로 빼돌리는 행위인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적발되고 유죄가 되면서 증여세를 내긴 냈습니다. 그죠? 네, 냈습니다. 그다음에 예. 사회에 환원한다고 뭐 이렇게 모션을 취한 게 8천억 원 8천억이라고 정도 하는 게 다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있었고. 다 안 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진행된 게 있을 건데 몰수는 되지 않았고 형사 근데 처벌만. 이건희 회장은 뭐 감옥에 가지도 않았고 나중에 또 심지어 사면 복권까지 됐잖아요. 그러나 아무튼 그렇게 처벌받고 증여세도 냈다고는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생긴 엄청난 몇 조에 대한 수익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왜 한 번 처벌했으면 끝났는데 또 하느냐 이렇게 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현혹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증여세를 낸 것과 범죄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증여세는 이제 정당한 거니까 정당하게 세금을 냈다 그렇죠. 이렇게 되네요. 그 증여세도 근데 사실은 정당하게 세금을 낸 건 아니고요. 삼성 측에서 이 증여세를 안 내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나중에 좀 낸 겁니다. 국세청이 세금 부과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 증여세와 이 범죄에서 유래한 그 어떤 범죄 수익을 막 혼돈을 하게끔 그렇게 이제 논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누가 그런 논리를 만든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삼성 모르죠. 나는 순진한 측에서는- 사람이라 잘 모르고. 아니 그럼 저는 그럼 뭐 사악한 사람입니까? 저를 보세요. 일단 삼성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펴고 있을 테고 삼성이 이미 법무팀과 이 전략 지금 그게 어디죠? 변호사가 200명입니다. 그러니까요. 200 네, 네. 그런 거 하라고 이제 얼마한 연봉을 주면서 데려다 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고 있고 또 언론도 생각보다 호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언론에 이제 제가 이 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제가 기자 출신이니까 네. 이제 뭐 뒷얘기들을 잘 들을 수 있겠죠, 제가. 예.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사에 전화를 삼성 측에서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사설을 쓰지 말아달라는 그런 전화까지 하고 있고, 또 이제 후배들 기자들은 선배 미안하다고, 응? 회사에서 기사를 못 쓰게 한다고 이런 이제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막 광고로 이제 협박한다든지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2006년이었던가요? 금산법. 예. 그것도 사실 이제 삼성생명하고 이제 직결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안이었었고 또 그 뒤에 이제 외국인 투자 촉진법 물론 이거 네. 삼성을 포함해서 이제 GS라든지 몇몇 재벌이 같이 SK. 예, SK랑 뭐 이랬던 거였고. 근데 그 중에 이제 계속 단골로 나오는 게 어쨌든 간에 삼성그룹이란 말이죠. 아니 그게 이제 제가 혹시 경제부 이제-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제 눈에 자꾸 이제 그런 게 보이니까. 보여서 그러는 걸 겁니다. 예를 들면 예. 금산분리법도요. 제가 그 법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불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그 법에 이제 그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유예기간이 처음에는 3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예. 제가 낸 원래 법에는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그걸 연장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5년으로. 제가 안 됩니다. 그러고 이제 왔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그 법이 5년 연장이 돼서 통과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상정이 안 되니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아예 법을 상정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어떤 꼼수가 있었냐면요. 이게 3년 유예기간이 3년이었으면 참여정부에서 이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유예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면 이게 정권이 바뀌는 다음 2년까지 연장이 되는데 그것까지 다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특정 재벌그룹에서. 그래서 이 이명박 정권으로 바뀐 이 2년 사이에 이 금산분리법 이걸 갖다가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해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퇴임하시기 전에 저를 다시 불렀는데 저한테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권력이 이미 재벌에게 넘어갔다. 그런데 그때 박영선 의원한테 내가 그거 연장시켜달라고 그런 거 굉장히 잘못한 것 같다고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저의 마지막 만남이었는데 그때 그 대통령의 그 뭐라 그럴까요? 좌절감. 그러니까 권력이 그 재벌로 넘어갔다는 데 따른 어떤 그런 좌절감을 제가 얼굴 표정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권력이 정치권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그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그럼요.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근데 재벌 권력은 이것은 지금 현재대로라면 정말 무한한 권력, 계속 대를 이어가는 권력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사회에 재벌의 권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지금 있느냐. 저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법도 결국은 이제 법무장관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또 어디죠? 서울 법원에 가가지고 또 이제 끊임없는 지고 지난한 맞습니다. 싸움을 또 벌여야 네. 되고 대법원까지 또 재항고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법조문을 보니까 그럼 그럴 때 우리 사법부가 과연 저는 지금 이런 걸 행태를 봤을 때 앞으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텐데 이 삼성이라든 이런 대재벌 기업의 영향력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구현될 수 있을 가능성을 얼마나 보시는 거냐.
미래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법부가 제대로 했으면 사실 이런까지 올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재미로도 드릴 수 있고 실화입니다. 제가 이제 MBC에서 경제부장을 했는데요. 경제부장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재벌 기업에서 뭐 예를 들면은요. 그 삼성에서 이제 그 애니콜이라는 전화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전화기를 한번 써보라고 전화기를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이걸 도로 돌려드리는 게 좋겠다. 제가 그랬더니 누구한테나 다 저희가 그거를 한번 시제품으로 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언론사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냥 관례적으로 그런 샘플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됐는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참 많이 찾아가시네요. 제가 삼성의 퇴직 공무원인데 사실은 제가 컴퓨터 하드보드 소프트웨어 보드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에 근무할 때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것을 띄어서 집에 가져가라고 상사가 얘기했고 빨리 피신시켜라. 네, 그래서 집에다 갖다 놨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엔 갖고 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자기도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한번 살펴보시라고. 그래서 저도 약간 그 당시에는 이거 뭐 좀 약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한번 이렇게 그 컴퓨터를 쭉 다 점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요.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소위 말하는 권력층, 언론을 포함한 권력층한테 삼성 애니콜 내지는 삼성 카메라, 삼성 컴퓨터가 지급된 명단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이것을 그 언론에다가 알려야 되는지 말려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을 오래전에 했었는데요. 왜 알리질 않았냐면 모든 사람이 거의 다 그리고 사실 그게 뭐 진짜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확인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전달을 하려고 하는 명단을 만들어 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배정은 다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몇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만 알고 간뒀는데요. 대신 제가 삼성에 전화를 했습니다. 삼성에 전화해서 내가 이런 걸 갖고 있는데 당신들이 이게 사실이면 앞으로는 이런 일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사실 그게 김영란법입니다,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화기 한 대가 50만 원 정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일종의 그 뇌물이다.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답변이 그겁니다. 자기네 생산량의 몇 %를 시제품으로 돌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생산하면 그 자동차도 한 대씩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일진 다이아몬드 이런 데는 그러면 도대체 다이아몬드를 그러고 나서 사실은 그 뒤로 그 시제품을 권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돌리는 행위가 상당히 줄어든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요즘도 뭐 하긴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김영란법이 통과되고 나면 사실 그런 거를 철저하게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좀 가야 할 길이 멀지 않나.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어떤 그 시제품을 받은 명단에 검사 판사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자그마한 그 가랑비에 뭐 옷 젖는다는 식으로 그 자그마한 것 때문에 이분들이 판결을 할 때 아니면 수사를 할 때 사회의 정의를 흐트러뜨린다면 이건 굉장히 저는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벌은 해차자거나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재벌은 재벌 나름대로의 또 우리 경제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벌들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인도해 줄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그런데 이제 이런 법들이 저는 오히려 이제 우리 재벌들이 세계 기업으로 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당금질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용이라는 분이 이제 예를 들면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이런 시비가 걸립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에서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내 이 리더십이 생기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증여서 낼 거 내고
그다음에 내가 그래 그것이 나는 어렸을 때 잘 몰랐지만 뭐 그렇게 뭐 이학수라는 분이 또 우리 아버지가 그걸 그렇게 했으면 나는 이걸 떳떳하게 내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저는 리더십이 생길 것이고 삼성이라는 그 이미지가 훨씬 좋아질 것이고 또 지배 구조가 개선되면서는 저는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오너의 리더십을 확보해 주는 거, 정당하게 확보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그 군사 정권으로 대통령이 되면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너무나 그 많은 그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용이라는 분이 삼성의 다음번 차세대의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저는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벌 때리기가 아니라 예. 재벌 바로 세우기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재벌들의 관행적인 모습을 보는 한국 사회에 익숙한 평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는 뭐 엄청난 온도차가 있을 건데. 그럼요. 예, 우리는 저거 지구상에 그래, 저기 뭐 문호조 경영을 자랑하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사실은. 저는 이제 합리적 추론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열이 확 받은 적이 한 번 있는데 이 문제 들여다보다가 만약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예.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워낙 나이도 드셨고 지금 뭐 상황도 안 살아계신 좋으시니까 거예요, 진짜? 아이 뭐 잘 모르죠. 이제 아들 딸한테 확 물려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예. 그때 그 상속세며 어마어마한 세금을 이때 꼬불쳐놨던 이 돈으로 낸다 그러면 그런 설이 지금 파다하죠. 되게 국민 입장에서는 이야 뭐 아니, 근데 불법적인 이익을 챙겨놨다가 그걸로 다시 또 세금 내면서 아버지 재산을 몽땅 싹.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개받는다. 추정하는 상속세가 한 6, 7조 원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용 회장이 내야 될 게, 예. 이 삼남매가. 근데 그 액수하고 지금 이 얻은 차이가 비슷하다는 비슷합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상속 증여 과정에서 국가에 납부해야 될 이 상속세를 이걸로 납부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 들으셨죠? 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공할 자본을 만들어서 뭐 아무렇게 주물렀다 놨다 할 수 있는 것이 재벌이라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암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박 의원께서 내신 법을 한번 쭉 보다가 결국 다 거기 들어 있습니다. 누가 돈을 갖다가 어디서 떼다가 누구한테 주려고 기획했는지 일단 다 우두머리도 나와 있고 목적도 나와 있어요. 거기에 누구를 쫄딱으로 삼아가지고 이것을 갖다 저지를 건가도 거기 또 이름이 다 나와 있고 거기다가 누가 얼마를 결국 남겼다라는 게 밝혀졌고 300배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300배. 그러니까 범죄의 시작부터 범죄의 결과까지 다 한눈에 들어오게 나와 있는데 사법부도 언론도 정치도 이걸 갖다가 결국은 국민과 국가를 기만하고 그냥 지나가는 상황인데 이 법이 드디어 발의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됐는데 나름대로 전망하신 대로 이게 과연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게요. 이거 걱정하시는 거죠. 이제 뭐 이학수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좀 나눈 것 같고요. 조금 개인적으로 이제 엊그젠가 안철수 의원하고 토론회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제를 국수에 비유한다면 두 분이 같이 반죽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뭐 하려고 반죽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 토론회는 이제 안철수 의원께서 예. 경제 불황 이대로 가면 40년이다. 그러니까 이 불황이 오지 않게 시리즈로 이제 토론회를 쭉 이어가시는 3회째 토론회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토론회에 왜 흔쾌히 응해드렸냐면 2012년 그 대선이 있던 해예요. 7월 달쯤에 안철수 의원 쪽에서 경제정의 부분을 담당을 해주시면서 좀 대선을 도와달라 이런 사실은 청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민주당에 입당하면 제가 반드시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입당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못 도와드린 거죠. 근데 이제는 같은 당이니까 그런 청을 하셨으니까 제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토론회에 그 얘기는 나갔습니다. 아주 센서티브한 해석이 가능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때 와서 대선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나를 도와달라. 그때는 안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왔으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안철수 의원의 대선을 위해서 책임지겠다 경제정의를. 그거야 경선을 거쳐 누가 후보가 되든 그거는 뭐 꼭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는 거는 이제 너무 지나치시게 좀 약간 너무 정치적인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이런 얘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안철수 의원과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제 나눠봤는데요.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분이 스스로 이제 그 안철수 그 연구소라는 거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이제 이제 경영을 해봤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런 걸 피부로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제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재벌들은 더 경기 들릴 텐데
다중대표 소송제 이것도 이제 좀 도입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그런 걸 도입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많은 그렇죠. 부분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또 재벌들한테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 귀찮게 하는 어떤 하나의 이제 시스템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걸 적당하게 움직이면 저는 얼마든지 이제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견뎌낼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기업의 부당한 이익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 범위를 좀 넓혀서 다른 네. 사람이 대표로 소송을 걸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한 다중이 이제 소송을 예. 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SDS를 이용해서 저렇게 부당한 이득을 챙겨가는 행위는 자본주의의 세습 문제가 아니고 자본주의에 대한 반자본주의적인 거죠. 그렇죠.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네. 거겠죠. 예. 이 불평등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불평등을 방치하면 나중에 정치든 뭐든 이게 관여할 여지가 없어지는 진짜 폭발 수준. 밀란이 안 온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진짜로. 아무튼 그래도 마지막으로 아까 천기순 잠깐 나오긴 했었지만 말씀드리면 이 폭발할 것 같은 민심과 이 밀란 직전의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야당이 뭔가 좀 크게 해줬으면, 근데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외에는 당장 기대할 만한 세력이 없으니까 도대체 이런 좋은 찬스에 야당은 뭐 하고 있느냐 이 질문 많이 받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경제정당론을 네. 내세웠습니다. 저는 그것은 굉장히 잘 설정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정당론이냐, 이제 그것이 중요하죠.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채우는 일을 지금부터 이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꾸준히 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뭐 문재인 대표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문제를 당대표 혼자서 끌고 가기보다는 우리 당에 좋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뭐 안철수 대표도 있고 김진표 장관 하셨던 분도 있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번 이렇게 모으시는 위원회 같은 거를 구성을 해서 좀 경제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북한 인권법 같은 거 이런 것도 저는 전향적으로요. 그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인권 차원 정도는 그거는 우리도 함께 저는 그렇게 전향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이 좀 더 안정감 있고 그다음에 더 그 확장적인 어떤 그런 그 정책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 연합은 이 연합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것은 문재인 뜸들이시는데. 문재인 당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 이 굉장히 근데 무거운 발언인데요. 이 법안에 문재인 대표가 바쁘셨던 상황이라 그런지 아무튼 사인을 안 하셨기 때문에 뭐 두 분이 뭐 아직 조금 연합에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 아니, 시중에 제가 이제 오늘은 그냥 이학술법이 이제 핵심 내용이니까. 근데 이상한 소문들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게. 소문은 항상 떠다닙니다. 소문 기체화되면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불어터진 소문들이. 알았습니다. 예. 뭐 마무리를 갖다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법안이 걱정하신 대로 제대로 상정돼서 통과가 될지 아니면 어떤 또 공작들에 말릴지 또는 미적미적한 어떤 또 세력들에 의해서 뒤로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파는 거죠. 뭐 샘을 하나씩 파고 샘이 많아지면 지가 언젠가는 강물이 되겠죠. 뭐 그죠?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기도 한 재벌 관련 법들도 정비를 이 기회에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모처럼 여당 의원까지 바로 찬성에 들어갔던 이 법안이 나왔는데 재벌 바로 큰 의미를 세우기. 부여하신다. 4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4명이면 어딥니까? 다 뭐 미끼로 큰 고기 잡는 거지. 좋은 결과가 있기를 새 몸과 함께 저희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바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